발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고 여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의혹을 풀기 위해서 공개 검증까지 불사했습니다. 남은 의혹도 해소하고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 책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워낙 파장이 커서 전현직 정권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소장님부터. 참 안타깝네요. 네. 원래 현직 박근혜 정부 임기 이제 3년 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 비사 이런 것들이 책을 통해서 일단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이제 외교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는 계속 그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뭐 중단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민감 부분까지도 손을 댔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네. 저는 뭐 정치권에서 그게 가장 큰 파장이 아니겠나. 정운찬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 출판물로 인해서 나왔다는 것은 네.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종시,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정운찬 전 총리 내정자죠. 그때는 어떤 수정안이 부결돼 버려서 정운찬 총리가 일단 사퇴를 해버렸어요.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세종시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네. 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일단 이전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마치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치권에 굉장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는 세종시가 이전하는데 굉장히 그 어떤 지금까지도 세종시가 지금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네. 대한 따르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종시가 완전히 이제 착근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었냐. 자,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다라고 밝혔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그렇게 업적이 많고 잘한 일이 많은가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인식의 차가 큰 게 아니냐 일단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야당 쪽에서 자화자찬이다, 자기 합리화다 이런 비판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야를 떠나서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거의 최하입니다. 물론 이제 조사마다 조금 퍼센티는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거의 최하위 수준인 상황이고 내용도 보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비밀회담 있잖아요. 비밀회담 비사를 사실상 공개한 건데 정상회담 대가로 마치 북측이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쌀 몇만 톤, 밀가루 몇만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 정상들하고도 만났을 때 원자보 총리가 김정은을 젊은 지도자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막 나온다는 게 네. 과연 이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후에 차기 정권이 남북 관계나 외교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한국의 정상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한국 정상들하고 얘기하면 회고록에 다 구체적으로 공개해버리더라. 이런 비밀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4대강 문제가 감사원에 2번씩이나 감사를 받아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회고록에서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식으로 국정조사를 앞두고 좀 시점도 묘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것이 꼭 책 발간이 이 시점에 내놓는 것이 그런 어떤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물타기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차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그게 소위 말하는 친이 친박 간의 어떤 계파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까지는 친박이 어떤 주요 활동 무대로 여당을 이끌어 갔다면 차기 어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앞두고 친이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또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아주 전방위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좀 두 가지 정도를 좀 의문을 좀 갖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과연 국가에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해도 되겠느냐. 그게 뭐냐면은 공공기록관리법 35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네. 비밀 엄수를 해야 된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사는 좀 비밀을 공개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외국 정상과의 비사를 공개한 것. 당연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록물 관리법 35조에 보면은 타국과의 정상회담 기록의 비밀 보존 여한이 30년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연 전직 대통령이라서 해당이 안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두 전 그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국민이 이제는 알 때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김두 전 수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현 정부도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린 남북 관계라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물론 뭐 본인은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의혹을 받기 싫으니까 그것을 이런 출판물로 해서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여야 관계라든가 또 남북 관계라든가 또 남북 관계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단순한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변 그 사강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남북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중국은 어떻게 볼 것이며 일본은 어떻게 보시고 러시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전략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게 공개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외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부분에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남북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은 신뢰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그래서 또 우리를 현 믿지 정부에 않죠. 더 부담이 될 더 수가 부담이 되죠. 있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현 정부가 남북 관계라든가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이겠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부분이죠. 예. 자,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고록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회고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고 많아요. 네, 뭐 정확한 답은 하지 않고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짤막한 메시지만 남겼는데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또 대응하지 않겠다. 네. 책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지금 공항에 막 들어와서 뭔가 발언을 했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핵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두 전 수석이 어제 기자들을 불러서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김두 수석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러니까 책 내용을 전부 이제 공개하고 이미 책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 홍보에 나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조각조각 이렇게 그 내용이 나가는 것을 종합해서 아마 좀 정리하고 좀 그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이명박의 회고록 과연 저는 전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인식의 차가 어느 정도 같냐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국민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지 내가 한 일 내가 잘했다는데 그 인식의 차라는 게 너무 큽니다. 사실은. 국민 인식과 좀 동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그 대통령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권하고는 자기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과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그건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 공항에 들어오면서 아마 그 여기에 대한 회고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마 2월 2일 날 아마 회고록을 직접 이제 출간할 직접 출간할 적에 네. 그때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나. 아. 본인은 정치적 행위라고 하지 않지만은 이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 자체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네. 그럼 발언 자체도 정치적 행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날 또 지금 예정된 날이 2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2월 1일은 또 원내대표, 하필 원내대표 경선이 원내대표 있는 또 날이에요. 경선하는 네. 날입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뭔가 좀 그 시점을, 타이밍을 좀 어차피 출간하는 거니까 좀 더 자기 어떤 그 책 이런 것도 폭발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전략적으로 뭔가를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나 지금 그래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더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건 담지도 못했다 하고 2탄을 좀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정책 위주로 주로 많이 그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썼다고 얘기를 외치 하죠. 부분을 많이 담았잖아요. 네, 외치. 네.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국정조사 대상에 관련된 것만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점이 좀 있고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이명박 5년 동안 과연 뭘 했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연평균 성장률이 3% 내외입니다. 저성장 기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계속 연속이 된 거죠. 대기업 사장도 하고 실물 경제에 박다고 해서 경제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더 엉망이 됐다고요, 사실은. 연평균 성장률 3% 정도면요. 세계 100위권 밖의 성장률입니다. 네. 그 정도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화자찬으로 계속 일관한다. 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의혹이 나오면 바로 증거를 내놓고. 자, 차남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 검증을 했고 눈물까지 보였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참 부동산 투기 의혹 그거는 참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뭐 자판기 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굉장히 국민 그 정상으로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완구 총리 내정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의혹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야당이 이제 아마 수위를 높일 겁니다. 청문회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청문회 전이라도 네. 이완구 총리 내정자께서 이런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것처럼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잠깐 부동산을 보면은 샀던 시점이 참 묘하게. 묘하죠. 예. 예, 예. 이 1970년대 판교 신도시 계획이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면서 이 장모,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내정의 장모가 땅을 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게 발표가 됐죠. 됐거든요. 또 뭐 이런 산 부분도. 날 네, 산 다른 날도 재계 인사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샀다고요. 이 상당히 그 이 같은 땅을 사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못 삽니다. 정보라든가 또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이제 사는 걸 실제로 뭐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중견 또 중소기업도 한 명 네. 있고 국회의원도 한 명 있고 뭐 어쨌든 재력가들도 많고 일반인들이라면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분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상황도 아니고 또 이 국민 정서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이렇게 분위기 확 휩쓸리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처럼 아주 그냥 이 청문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내정한 총리 내정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죠. 50년 전에 X선 사진도 보관하고 온갖 자료를 다 그 트렁크에 오래 준비하신 분 같아요. 예. 네. 그 다 쌓아놓고 해서 사실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정도면 청문회를 가볍게 통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이완구 총리도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갖고 있는 5개 과목이 있어요. 대부분 청문회 할 때 이걸 꼭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병역,
부동산 투기, 네.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네. 그리고 이제 자녀의 국정 문제, 그러니까 원정 출산 네. 이런 게 5개 과목이거든요. 이 중에 한 3개는 언급이 근데 이 된 지금 것 같은데요? 5개 과목 중에 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단 좀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 논문 표절이 또 제기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임용구와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보위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그 국보에서 과연 뭘 했냐? 당시 삼천교육대라고 다 알 겁니다. 그걸 했던 곳인데 과연 이완구 후보자는 그때 당시에 뭘 했느냐? 이 경력이 또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성남 판교, 그러니까 분당의 땅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타워팰리스 그 아파트 있잖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를 4번을 사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아까 땅 문제 얘기하셨는데 땅을 사고 보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강 씨라는 초등학교 친구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그때가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원내 총무였어요. 네. 그러면 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장인 이름과 친구 이름으로 샀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산 땅이 1년 후에 장모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장모가 다시 사는 거게 되는데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장인 장모 이름을 빌려서 혹시 자기가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들의 감정에 과연 이걸 정치력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네요, 사실은.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이제 다음 달 9일, 10일에 이루어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안 그래도 민심이 속났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고 그렇죠. 또 건강보험료 개혁안도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면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지금 상황 논리에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금년 그 신년 기자회견 때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골든 타임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신뢰 부분,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갖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과연 이 4대 개혁 대통령께서 내놓은 금년에 반드시 그 완수시키겠다는 4대 개혁, 네. 공공부문, 노동, 교육, 정책 이런 네 개 부분이죠.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동력을 받아줬을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빨리 뭔가 책임자 그러니까 어쨌든 장관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나설 수 없지만은 빨리 총리 내정자가 지명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그 대충 넘어가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네. 이런 다음 정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총리 내정자가 정해져서 총리가 일단 취임하면은 빨리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총리급 입장에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그러니까 거죠. 집권 3년 차예요, 지금이. 좀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격적으로 동력을 받아야 할 텐데 이렇다 보니까 조기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임덕 참 큰일입니다. 네. 이게 집권 말도 아니고요. 3년 차면 앞으로 3년이 더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방금 우리 허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나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그 철학에 부재하다. 그 통치 철학이랄까 정치 철학, 보수의 정치 철학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세 번째는 다 국민이 돈을 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질 않아요. 의견 수렴이 부재하다. 자동차세, 주민세 정부에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더 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료보험 45만 명이 돈을 더 내야 되고 600만 명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다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정하려고 하다가
연말정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려다가 그냥 하루 전날 못 하겠다고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 정치 철학의 부재, 컨트롤 타워의 부재, 국민 의견 수렴의 부재다. 과연 이런 상태로 나머지 3년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임덕에 왔다고 해서 저는 야당이나 국민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올해 사실 경제 살린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지금 경제 살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지금 좀 사용하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지지도도 떨어지고 또 정책의 일관성도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감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하고 지나치게 위축될 부분 필요가 없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도 또 강구를 하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해명할 것에서 해명을 한다면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자꾸 이렇게 위축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레임덕을 걱정하기보다는 좀 더 정부나 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은 이 지지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국민들도 아까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잘못된 또 정책의 실패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책임은 모든 감당을 누가 해야 되냐 국민들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가 성공이 돼야지 또 국민들도 편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그 문제점, 그 후유증은 전부 국민들이 꺼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 구하는 방식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위축될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그래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허성우 소장, 김철근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